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업 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 세미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관은 강원연구원과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실입니다. 국회의원 유상범실과 강원연구원이 주관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을 하고요. 우리 오늘 유상범 의원님께서 바쁜 의회 업무 일정에서 불구하시고 또 이렇게 친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아마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상범 의원님 말씀 듣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오셨어요? 먼저 시작하라고 지금 하시더니 거의 다 오셨답니다.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원래 요 일정을 아무 일정 없는 좀 여유 있는 날짜로 잡아놨는데 또 갑자기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잡히면서 또 날짜를 또 오늘로 법사위 일정이 예. 원장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오시간 내렸어요. 우리 원내대표 후보님. 후보님이구나. 예. 예. 후보님도 나오시고. 의원이 있는 곳에 원내대표 후보가 갑니다. 원래 원내대표 선거만큼 모든 기자들이 못 맞히는 선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투표에 대해서 다들 속마음을 숨기고 있어서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끊어졌지만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고 저는 여러분의 양해 속에서 조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업 상속세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은 이제 벌써 저희가 두 번째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진건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다음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님, 심혜정 예산정책처 심의관님, 이성복 서울여대 교수님, 그리고 전규환 숭실대학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기업 상속세 폐지 문제는 결국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 같은 데서는 오래전에 상속세를 폐지했는데 2005년에 폐지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로는 상속세 폐지 이후에 세수가 더 늘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업 상속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화두에 올려놓고 진행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적으로 보면 부자 감세라는 이 정서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큰 사안이라서 국가적으로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특징, 3% 룰이 있습니다. 강원도 면적 빼놓고 GDP도 대한민국의 3%, 인구도 3%. 그러면서 이 기업 상속세법 폐지가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테스트 베드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만큼 상대적으로 국민적 저항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흔쾌히 이 취지에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논의되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있어서의 기업 상속세 폐지와의 중요한 논리적 기반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오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 이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또 토론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입법화되는 과정을 겪으면 제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설득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 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 특례 활용하자. 유상구 의원님께서 아마 강력하게 앞으로 의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기 사진 촬영하시죠? 위원님. 우리 전 군모공대 총장 하시던 김영식 의원님, 또 시간 내서 와주셨어요. 가만 있어. 김우철 교수님 아세요? 거의 다 오셨어요. 이쪽 와주시는 분이 조금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날짜 잡아드리면 이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너무 빨리 나왔어요. 네, 이어서 저기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인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입니다. 지난 2월 기업 상속세 개편을 위한 첫 논의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또 한 번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유상범 국회의원님과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귀한 걸음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37,000개나 있는 백년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딱 17개 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본의 2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중에 강원도 기업은 단 한 곳뿐입니다. 이제 기업 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경영 노하우 개성을 통한 기업의 연속성과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다른 어느 지역도 쉽게 마음먹지 못했던 기업 상속세 감면을 강원특별자치도부터 과감하게 추진해보려 합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여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소중한 의견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본 그 포럼의 주제 발표인 기업 상속세제 개편의 경제적 효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하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강원연구원 임재영입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 이 귀한 걸음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표집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서 지난 2월 28일 날 저희가 1차 세미나를 거쳤고요. 1차 세미나 때 나온 얘기들과 그다음에 세미나 때 토론해 주신 토론자분들 의견을 반영하고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을 좀 더 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유상범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업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을 때 그 테스트베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지를 한번 추계를 해봐서 그런 추계 결과가 나중에 이 상속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에비던스로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세제 현황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상속세제, 특히 기업 상속세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토픽은 오늘 메인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만약에 기업 상속세제가 개편됐을 때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제 현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뭐 아까도 여러 가지 언급이 있긴 했지만은 상속법이라고 하는 그 상속세율을 규정하는 상속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부의 재분배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상속세제를 만들고 이 상속세제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들은 결국은 이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사회 공정적인 입장에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피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상속세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다 보면 결국은 뭐 생산 증가라든가 고용 확대와 등과 같은 경제 활성화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최고 세율이 50%에 육박하는 굉장히 커다란 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18년부터 그러니까 최근 5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상속을 받는 피상속인의 숫자들은 대부분 10,000명 내외를 보이고 있었지만 2022년도에는 좀 수치가 많이 늘어서 15,000명 정도의 숫자를 보이고 있고 이분들이 지불하고 있는 상속세제, 즉 결정세액은 GDP의 대략 뭐 한 0.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할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에 그러한 상속세 수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제한 수치와 포함한 수치를 감안해 봤을 때는 대략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트렌드를 좀 알기 위해서 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분석 대상이 38개 OECD 국가인데요. 그중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대략 한 20개 국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세율이 50%가 되고요. 최대 주주 할증을 포함하게 되면 최고 세율이 60%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38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 대략 한 13%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0개국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균 세율은 27.1%가 돼서 우리나라의 50%, 많게는 60%라고 하는 세율은 거의 2배를 육박하는 그런 수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현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쟁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강원도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들을 좀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상속세율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급해두고 싶은 부분은 실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한 이후에 토론자분들께서 토론을 주시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80% 정도의 납세를 유예시키고 있고요. 이마저도 5년이 지나게 되면 면제해주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 소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95%가 공제가 돼서 거의 상속세 부과가 의미가 없는 정도의 여러 가지 공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업 승계를 이제 촉진하기 위한 공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 공제 프로그램의 실효성은 그렇게 높은 것으로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율이 높아서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투자라든가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제약회사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스웨덴에서 2005년도에 상속세를 피해자하기 이전에 이 기업이 이 상속세 부담을 떨기 위해서 다른 국가로 기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상속세가 폐지가 되고 그 해외 이전 계획을 백지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키아라고 하는 가구업체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상속세가 폐지가 되기 이전에는 기업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었지만 폐지가 된 이후에 백지화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상속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 기업이 그동안 축적했던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제조기술의 어떤 비밀스러운 노하우들이 승계되지 못하는 위험들이 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년 이상 세계 장수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업, 즉 한 4천여 개의 기업들이 200년을 넘게 기업 가업을 업력을 쌓아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요. 이거를 줄여서 100년으로 좁힌다 하더라도 한국은 불과 9개의 기업만 10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의 높은 상속세율은 단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문헌고찰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기업에 부과하는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서 민간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실증 분석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되면 2010년도에 퍼블리시된 페이퍼 엘루웨라고 하는 저자가 쓴 페이퍼를 보게 되면 38개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대략 한 1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 각 기업들의 상속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실증 분석을 해본 결과 상속세율이 높아만 높을수록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2015년도에 소울소라가 발표한 페이퍼를 보게 되면 이 페이퍼는 그리스에 있는 가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상속세는 기업 투자와 굉장히 강한 음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또 이러한 음해 상관관계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페이퍼에서는 민간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매출 규모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상속세 관련된 페이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페이퍼가 2007년도에 나온 조경혁 박사님 페이퍼이긴 한데, 이 페이퍼에서는 일반 균형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상속세를 만약에 인하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 저축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속세율의 어떤 높은 형태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 경총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봤는데요. 이 설문조사 대상은 30대와 40대 그러니까 벤처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스타트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에 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가 정신을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답변한 답변 비율이 무려 한 94%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40대 이제 막 기업을 시작했던 스타트업 기업의 CEO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속세에 대한 생각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높은 상속세 때문에 주가 부양에 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무려 한 9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런 것들이 향후에 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렇게 썩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역협회가 작년 12월에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설문 대상자가 한 800명쯤 되는데 800명 중에서도 이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 대신에 기업을 매각한다거나 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4% 정도의 이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업을 폐업하거나 매각을 고려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완화가 돼서 가업 승계가 원만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기업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서 해외 시장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도 50%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기업 상속세제의 개편의 어떤 타당성 내지는 기업 상속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 세수에 대한 이슈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유상범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한 이후에 조세 수입 비율이 44%까지 감소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 세수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수가 증가한 것들을 분석해 보게 되면 결국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어떤 조세 회피 전략이라든가 어떤 비경제적인 활동에 치우쳤던 부분들이 경제 활동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기업의 활동이 더 원활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법인세 수가 증가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다른 조세 브래킷이라고 하는데 뭐 탄소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부과를 해서 기업인들이 부과할 수 있는 세제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한 노력 또한 뒷받침됐다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만약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끌어가게 돼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제가 살펴본 자료는 실제 영국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이 이제 올 3월부터 상속세를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영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상속세율이 높은 40% 육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이 이렇게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내세웠던 이유 또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투자 행위가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 이래서 결국 기업 활동이 저해되지 위축된 어떤 부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 한 가지 언급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어떤 코로나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재정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속세를 부과받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될 대상 인구가 굉장히 증가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물가 수준을 봤을 때 2000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한 7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율의 과세라든가 아니면 과세 표준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현재 상속세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계층이 늘게 되면 아마도 이러한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난번 2차 2월 달에 있었던 국회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던 오정근 교수님께서 실제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유지가 된다면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상속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반에는 상속세를 낸 분이 1,600명 정도에 불과했지만은 2022년도에는 15,700명. 그래서 아마 2002년도 대비했을 때 무려 843%가 증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증가 트렌드는 아마도 이 어떤 지금 현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기업의 투자 저해 내지는 경제 성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가 정책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러한 기업 상속세제가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강원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일반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제가 분석할 때는 3단계에 걸친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 첫 번째 스텝에서는 상속세가 국가 단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한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속세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거나 상속세율이 인하가 됐을 때 국가 단위 차원에서 민간 투자라든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들을 일단 선행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실제 이 결과들을 머리 염두에 두고 스텝 2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강원도 쪽에는 미치는 영향들을 스콥을 줄였을 때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측해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민간 투자의 규모라든가 강원도의 GRDP에 미치는 영향들을 실제 강원도가 전체 민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전체 GDP에서 강원도 GRDP가 차지하는 비중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걸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각각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만약에 상속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강원도의 민간 투자 변동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 변동분을 기초로 해서 강원도에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유입될 수 있겠는지를 예측을 했고 아울러서 이러한 어떤 민간 투자가 만약에 기업의 생산 활동으로 이어졌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고용 효과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즉 신규 취업자 수가 몇 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아까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선행연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1965년부터 2013년까지 대략 한 48개년에 걸쳐서 OECD 국가 2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GDP 대비 상속세수의 비중이 각 국가의 민간 투자 규모와 각국의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에 미친 영향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분석 기간이 1965년부터 2013년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분석 대상 국가 또한 일정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춘 국가, 즉 OECD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활용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 분석 기간이 65년부터 2013년까지로 한정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이 선행 연구에서는 실제 OECD에서 발간하고 있는 그 분석 데이터가 OECD Revenue Statistic이라고 해서 OECD 통계인데 이 통계가 처음 발표가 된 게 65년이고요. 아울러서 각국의 민간 투자 규모를 알기 위한 자료는 IMF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IMF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민간 투자 규모가 2013년이기 때문에 분석 기간을 그 기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수라든가 인구 증가율, 그다음에 법인세수, GDP 대비 법인세수 같은 것들을 통제 변수로 놓고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 분석에 사용된 모델 관계없이 GDP 대비 상속세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민간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GDP 성장률이 저하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수가 기업 투자에 저해되는 요인을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원을 바탕으로 해서 스텝 2에서는 실제 강원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추론을 해봤는데요. 이 추론할 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투자에는 공공 부분이 하는 공공 투자와 민간이 하는 민간 투자가 이제 합산된 투자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민간 투자 규모를 알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은 실제 국민 계정을 보게 되면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고 하는 전체 투자를 알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를 좀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으로 쪼개는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투자에서 민간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85.2%라고 되어 있고요. 2019년은 83.1%가 돼 있어서 이 비율을 강원도에 그냥 가지고 와서 강원도의 총 투자 형성 중에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곱해서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한 수치를 프락시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상범님께서 3% 말씀을 주시겠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민간 투자 대비 강원도 민간 투자 비율은 2018년도에 2.87%, 19년도에 한 3.02%에서 5개년 평균치를 내보게 되면 대략 2.94% 정도가 돼서 3% 정도 육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규모도 마찬가지로 뭐 이미 여러 데이터 소스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전체 GDP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GRDP 비중을 추계해 보았는데 대략 2.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특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확정치가 아니라 이제 잠정 추계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GDP가 2,165조 정도가 되는데 강원도가 52조 정도를 차지해서 대략 2.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투자 대비 민간 투자 비율, 전체 GDP 대비 GRDP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단위에서 추계한 결과들을 이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추계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기업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구성한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참고했던 선행연구를 보게 되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분석 기간이 6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전체 국가의 평균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이 대략 0.165%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좀 낮게 인식될 수도 있는데 이 낮게 인식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수치를 구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약간 낮게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속세율이 변동하게 되면 결국은 GDP 대비 상속세수가 변동할 것인데 그런데 사실 상속세율 자체의 변동을 시나리오의 기준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국가별로 경제 규모가 다르고요. 아울러 인구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율 자체를 가지고 변동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특성들을 반영할 수가 없어서 GDP 변동이 일단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상속세율이 변동하게 되면 바로 GDP 대비 상속세수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평균 수치인 0.16%가 0%가 되는 즉 폐지가 됐을 때를 첫 번째 시나리오, 그다음에 50%로 줄었을 때가 두 번째 시나리오, 25% 정도가 줄었을 때를 세 번째 시나리오로 잡아서 각각 시나리오화해서 국가별 추계, 그다음에 강원도 차원의 추계에 대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 규모 증가분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국가 단위의 한계 효과를 일단 구할 수가 있었고요. 즉 기업 상속 그러니까 전체 GDP 대비 상속 세수의 비율이 변동했을 때 기업 투자가 변동하게 되는 한계 효과를 일단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었고요. 이 결과가 결과는 2005년에 구매력 PPP를 활용한 실질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현재 물가 수준으로 좀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은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GDP 디플레이터가 82.9 정도가 되고 2022년도가 109.8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 정도를 감안해서 2022년 기준으로 한계 효과를 컨버전을 했고요. 이 컨버전을 통해서 국가 단위의 어떤 상속세 수 변동이 있었을 때 국가 단위의 민간 투자가 변동하는 부분들을 예측해 보았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시게 되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민간 투자가 상속세가 폐지가 됐을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대략 국가 단위 민간 투자가 43억 7,300만 불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이것을 2022년도의 평균 환율 1,294.2원을 활용하게 되면 대략 우리나라 민간 투자는 5조 7천억 원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세율 자체가 50%, 25%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수치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국가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민간 투자 규모가 강원도에는 어떻게 스코프를 줄였을 때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측해 보았는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 1단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가 전체 민간 투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96%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가지고 전체 국가 단위 투자 금액을 컨버전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폐지했을 때는 대략 강원도 지역에 1,675억 원 정도의 민간 투자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었고요. 이 금액은 2022년도 강원 지역 전체 민간 투자 부분이 대략 17조 원이기 때문에 딱 1%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RDP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레퍼런스했던 그 페이퍼를 보게 되면 상속세율이 변동하게 돼서 GDP 대비 상속세수가 변동했을 때 GDP 증가율에 미치는 한계 효과들을 가지고 와서 그 한계 효과를 토대로 해서 GDP 절대 규모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폐지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2022년 잠정 명목 GDP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65조 원쯤 되는데 2,165조 원 대비했을 때 대략 한 173조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173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은 대략 우리나라 잠정 명목 GDP의 8% 정도를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속세 폐지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절대 작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강원도로 한정했을 때에는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GRDP가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48%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 강원도 지역의 GRDP 증대 효과가 대략 4조 한 3천억 원 정도가 돼서 이 4조 3천억 원은 2022년 강원도 명목 GRDP인 173조 원의 대략 52조 원, 죄송합니다. 52조 원의 대략 한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비교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속세 폐지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강원도 내의 GRDP 증가 효과 또한 굉장히 커다란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기업이 몇 개가 들어올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 1단계에서는 상속세제 개편에 따른 강원도 지역 민간 투자 규모 증가분을 일단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부분들은 기업을 두 개로 쪼개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쪼갰을 때 각 기업들별로 한 개 기업이 어느 정도의 투자액을 보이는지를 일단 조사를 해서 그 1개 기업의 평균 투자액이 도출되게 되면 강원도 지역의 민간 투자 증가분을 1개 기업의 평균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몇 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 하단에 보이는 20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들은 강원도 지역의 민간 투자 증가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실제 한 개 기업의 평균 투자액을 일단 알기 위해서는 일단 중견기업 기본 통계에 대한 통계 자료와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일단 이 통계 자료의 가장 최근 연도가 2021년이기 때문에 2021년도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다시 알아보니까 2022년 자료가 최근에 발간이 되어서 2022년 자료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를 해보니까 사실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아서 이걸 그냥 말씀드려도 무방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숫자가 한 5,5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견기업 한 개당 평균 투자액이 한 55억 정도가 1년입니다. 1년에 55억 정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제조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중견기업은 1년에 한 114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액은 설비 투자액과 R&D 투자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매출 규모도 100억에서 500억 사이, 1,000억 원에서 2천 원 사이로 구분해서 기업 규모별로 따져봤을 때에도 매출 규모가 100억에서 500억 사이인 기업들은 한 개 기업당 13억 정도의 투자 액수를 보이고 있고 1,000억에서 2,000억 규모는 한 56억 원 정도의 투자 규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봤을 때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1년 한 2억 7천 정도의 투자 금액, 서비스업은 한 9,2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기업의 강원도가 상속세를 폐지했을 때 대략 1,675억 원 정도의 민간 투자가 발생하는데 이 민간 투자 규모가 만약에 서로 유입된 기업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결국은 첫 번째 시나리오, 특히 상속세를 폐지했을 때는 대략 30개 정도의 중견기업이 강원도 지역에 유치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매출 규모가 1,000억에서 2,000억의 기업이라고 한정한다면 마찬가지 30개 정도의 기업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한 중소기업은 상속세를 폐지했을 때는 대략 613개 정도의 기업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830개 정도의 기업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효과도 마찬가지로 실제 강원도 지역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는 민간 투자 규모 증가분을 활용을 했고요. 아울러서 이 고용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민간 투자 증가분이 여러 업종들이 있지만 실제 제조업 부분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한 이유는 결국 고용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에 나와 있는 취업 개수와 고용 개수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산업연관표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업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다 감안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14개 세부 업종에 나와 있는 취업 개수와 고용 개수를 다 더한 금액을 전체 제조업의 취업 개수와 고용 개수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취업 개수는 34.8. 이건 뭐냐면 생산액이 10억이 증가했을 때 대략 35명 정도의 신규 취업자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고용 개수는 29.1로 만약에 10억 정도의 생산물이 더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29명의 피고용인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의 상속세를 폐지했을 때 1,675억 원 정도의 민간 투자가 제조업의 생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대략 취업자 수는 5,829명 정도가 새롭게 취업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용 개수를 감안해 봤을 때는 대략 4,874명 정도가 고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취업 형태별로 조금 더 쪼개서 마이크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를 취업 형태가 상용직, 그다음에 임시 일용직, 그다음에 자영무급직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형태별 취업 개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상용직은 25.1, 임시 일용직은 4, 자영무급직은 5.7이기 때문에 전체 말씀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 1에서의 5,829명이 상용직 4,204명, 임시 일용직 670명, 자영무급직 955명으로 구분될 수 있어서 취업의 질 또한 그러니까 전체 5,829명 중에서 상용직, 정규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상용직의 취업자 숫자가 4,204명, 대략 한 72.1% 정도의 상용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효과 또한 굉장히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세가 폐지가 됐을 경우로만 한정한다라고 한다면 민간 투자가 1,675억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 강원도 GRDP는 대략 4조 3천억 원 정도가 증가하게 돼서 강원도 GRDP의 8.3%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의 유입 효과는 중견기업 30개,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대략 600개 정도의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고용 효과 또한 전체 취업자 수는 한 5,800명 정도가 새롭게 조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은 아까 유 의원께서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이 기업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개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들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고 아울러서 그로 인한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전략으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고 아마 테스트베드가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민간 투자 증대 효과라든가 경제 활성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고 아울러서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게 되고 있는지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인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차적인 확대 방안들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테스트베드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더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아마도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1월 달에 전북이 특자도가 또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 4개의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아마도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각각의 4개 지자체가 다 특별자치도긴 하지만은 강원도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더 감안해 봤을 때 왜 강원도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원도는 실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기업 유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을 새롭게 유치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로서 이러한 기업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굉장히 워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특례를 활용해서 실제 먼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따가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긴 하겠지만 실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봤던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 강원특별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 연구개발특구라든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산업단지, 산림이용진흥지구 이런 어떤 특수지구들을 특구의 기업을 유치할 때 상속세를 개편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기회발전 특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발전 특구를 한번 새롭게 테스트베드를 하기 위한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평화경제특별구역 또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사실 지난번에 드린 말씀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정보를 토대로 업데이트한 정보, 그다음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 아울러서 1차 세미나 때 토론자분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어떤 결과들이 나중에 강원도가 어떤 기업 상속세제 개편의 퍼스트 무브로서 하기 위한 정책적 타당성의 에비던스로 작동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영 박사, 이 어려운 그 데이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정치하게 결론을 유도해 주셨습니다. 그 오늘 제목이 기업 상속세 계획인데요. 사실 기업 상속세라는 제목은 없습니다. 상속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 제목을 기업 상속세라는 이 말을 사용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름대로 논리는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업이라는 그 관점에서 포커싱을 해서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을 결국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요새 선진국 문턱에서 많이 좌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개혁,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업에 특화된 상속세 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업 상속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업 상속세가 강원도에 적용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가정이 뒷받침됐지만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의 전문가 패널을 모셨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자리 국회에서 하는 패널을 보면은 대체로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배열이 되는데 오늘은 전문가들만 모셨습니다. 여기 계신 토론자 네 분들이 전부 조세 재정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정규 그 과정을 다 밟으시고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에 활동을 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진영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순수하게 우리가 아카데미가 하는 그런 영역에서 과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특히 이제 강원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객관적으로 우리 임재영 박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충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비판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그 조세 재정을 전공해 주셨다는 여기에 대해서 공동분모가 있지만은 공부하는 영역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첫 번째 김우철 시립대 세막 교수님은 경제학 베이스로 접근하셨고요. 이성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는 경영학 측면으로 접근하셨고, 정규환 숭실대학 회계학과 교수님께서는 회계학 측면에서 접근하셨고, 마지막에 심혜정 우리 국장님께서는 세무학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세 전쟁이 하더라도 조금씩 보는 핀트가 다른,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강원도의 기업 상속세 개편에 대한 어떤 논리를 좀 더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학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이성봉 교수님 첫 번째 하시고, 바로 이어서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정규환 교수님, 그리고 우리 심혜정 국회 예산정책서 국장님, 이 순서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김우철 박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봉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명재 박사님께서 참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연구도 아주 깔끔하게 해 주셔서 아주 적절하게 연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상속세에 대해서 기업 승계에 대해서 이 상속세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뭐 학계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정부에도 그 뭐 재계와 함께 뭐 수차례 많은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 가업 상속 공제액을 좀 조금 인상하는 식으로 매년 조금 얘기가 나오면 뭐 100억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최대 500억까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끌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은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현실적인 여건, 특히 이제 정치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예, 실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그 지방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속세 그 가업 승계 관련된 공제액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좀 확대해 보자 이런 그 기사가 그 매경에 그때 실린 적 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지방의 발전과 이 상속세 기업 승계와 관련된 기업 상속과 관련된 부분을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보고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거를 이제 추진했다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또 여기 이제 분석 결과도 강원도나 이런 그 조금 뭐 상대적으로 다른 저기 광역지자체보다 좀 이제 어떤 발전이 좀 더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을 하는 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먼저 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여기 분석한 것 중에서 이제 그 투자 민간 투자 이제 증가 부분이 이제 계산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제 기업 수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유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가 증가해서 이제 그만큼의 투자는 이제 기업들이 할 거니까 결국 이제 그거를 이제 기업 수로 나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제도가 이렇게 상속세 혜택을 줬을 때 기존에 이제 다른 시도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들이 할 투자 계획이 있었을 텐데 현지 그냥 안 하고 이제 강원도에 와서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유입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네,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기업 승계와 관련된 그 상속공제에서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소기업이나 그 규모나 사이즈에 비해서 그런 기업들은 싹 제외가 되면 추가로 이제 추가로 이제 강원도에 와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기업들까지 하면은 이제 플러스 효과가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제 토론문에다 그 얘기를 써놨는데 이게 이제 이 테스트베드 형태로 하는 부분이 저도 타당하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게 워낙에 이제 그 도입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걸 당시 세율을 50% 감면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거의 전면적인 그런 감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제약 요건도 사실 지금 우리 기업 승계와 관련된 가업 상속 관련된 혜택이 너무 우리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 이행 의무 사항들이 많고 이게 혜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싹 없애버려서 좀 클리어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이런 테스트베드 형태로 하기가 제약적인 사항들이 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보는데 하나는 이제 상속세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 세대 간에 걸쳐서 이제 세금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혜택을 이제 이런 그 제도가 바뀌었을 때 그 효과를 평가하기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한 3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그래서 이걸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만 상속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베드에서 평가해서
확장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이런 엄밀한 걸 따지게 보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 하나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자치권의 범위하고 사실은 이제 무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물론 특별자치도의 그런 혜택들을 법안에 놓고 결국 이제 중앙정부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가게 될 텐데 이게 지나치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권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정책 추진의 동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한번 이제 1차적으로는 강원도 중심으로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 차선책으로 이 4개 특별자치 시도가 공동으로 이걸 한번 추진해보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4개라고 해봐야 지금 전북하고 강원하고 제주하고 세종인데 세종은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세 지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사실은 기업하기 좀 쉽지 않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기본 원칙은 확실하게 기업 상속 승례를 인정해주고 대신 엄격한 사전 사후 관리가 근데 지금 형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딱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여기 34페이지에 제가 3가지 써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95% 상속세를 감면하자. 그러니까 이제 5%를 남겨둔 이유는 대개 이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이 5%는 뭐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행정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커버하는 그야말로 그냥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과하는 측면이니까 95%를 감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상속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사전 요건하고 사후 관리 요건 2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전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신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 있다고 해서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기존 기업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부터 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향후 뭐 3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기간 동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실행을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이거를 적용시켜주는 형태로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강원도로 들어와서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요건도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심플하게 이 혜택을 본 다음에 뭐 한 10년 동안 이게 독일에서 쓰는 방식인데 그냥 고용 인원하고 임금 총액. 네. 그러니까 상속 혜택을 딱 받는 그 직전 뭐 아마 5년인가 그렇게 5년 동안의 평균 총 임금 총액. 그다음에 평균 고용 인원 수. 딱 그거 2가지만 10년 동안 유지만 하면은 그냥 주는 걸로 뭐 더 이상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따지지 않고 이렇게 심플하게 하게 되면은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정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숭실대학교 회계학과의 회계 측면으로 이제 세금을 보시는 전문가십니다. 정규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의 전규환입니다. 먼저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하여튼 뭐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많은 효과를 다 분석을 해주셔서 사실 발표문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발표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솔직히 상속세가 전체 세수라든지 뭐 GDP를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은데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은 굉장히 중요시되고 민감한 그런 세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거기도 적어놨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상속세는 이제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 이주를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접했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런 회사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아스트라가 그 스웨덴 기업이고 그 유명한 발렌베리 가문의 아스트라였는데 뭐 상속세 이런 것이 논란이 되면서 영국의 제네카하고 합병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기업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발렌베리 가문에서도 지분을 현재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상속세 때문에 결국은 아스트라는 기업이 영국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최근에 아마 언론에도 나왔었는데요. 일본 베네스에 그룹의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이라는 분은 아마 일본에서 이제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아시는 분 잘 아시는 나오시마 섬의 예술의 성지로 만든 것으로 유명을 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이 이제 고향을 좀 이렇게 쇠퇴해가는 고향을 예술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나서서 언론에도 크게 나왔었는데요. 이분도 역시 일본의 상속세 때문에 뉴질랜드로 이주를 했고 이분은 사실은 본인이 이러한 그 일본에서 소멸 위기의 지역을 좀 계속해서 또 본인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도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상속세로서 뭐 반 정도를 내게 되면은 이러한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뉴질랜드로 이주를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작은 것을 노리다 작은 것을 원하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아까도 발표나 또 우리 이 교수님이 토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뭐 가업 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 등은 굉장히 정말 많이 확대되어 왔고요.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게 한 500배, 한도가 500배 증가했다. 이거 너무나 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활용 건수하고 금액은 별로 활용되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세법은 엄청 많이 바뀌고 복잡해졌고 한도라든지 이런 건 많이 늘렸는데 실제 활용도는 별로 없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중요한 그 대안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조금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상속세율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가 생전에 이제 조금 과세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하는 시점에서 상속 시점에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세와 관련돼서 투명성이 확보된 이런 시점에서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도 결국 우리가 그런 주제인데요. 상속세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일반 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의 상속과 저는 기업의 상속은 좀 항상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구분을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오해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계신데 뭐 강남에 빌딩 10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하면서 자식들이 빌딩 10채 중에 5층을 팔아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기업을 부모님이 읽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 기업을 확대 발전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지는 경우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전자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토론회의 제목처럼 많은 특히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때는 물론 그쪽도 중요하고 그 과도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부동산의 상속 단순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결국은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해당되는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결국 뭐 기업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거기에 고용돼 있는 분들 그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고 뭐 더 나아가면은 뭐 법인세 소득도 관련되겠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상속세 혜택을 보는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많이 부각이 돼야지만이
국민적인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 상속세가 개편되고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이랬을 때 가장 큰 전제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내가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지거나 많은 감면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뭐 국가 경제나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다른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논의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 경제와 국민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지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그분들도 혜택을 보겠지만은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그 개인이라든지 일부 소수민을 위한 소수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해당하신 분들은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만약에 그러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 다음에 저는 뭐 추진하는 방법은 그 다음 문제로서 간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대안으로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상속세 폐지 50% 이나 25% 이나 등등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상속공제라든지 또는 상속세 관련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은 저는 기업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 상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는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방법론에서 이게 또 왠지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또는 폐지한다 그러면 많은 또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동안에 또 상속공제는 일종의 소득공제 형식으로서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세 관련 세액공제를 뭐 50%건 75%건 좀 많이 해주는 방법 결국 뭐 앞부분은 동일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감면은 다만 이제 상속세를 인하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상속세 감면과 지방 이전을 이제 같이 결합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 구체적으로는 아마 어쩌면 강원특별자치도의 특구로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업 상속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또 상속세에 대해서 처음에 그 폐지하거나 어떤 대폭 감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다시 말씀드린 대로 강원특별자치도에 기회발전 특구를 포함한 특구에 이전하고 그리고 기업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과 또 기업 상속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거를 동시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도 조금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오늘은 이제 상속세와 대한 주된 내용입니다만은 증여세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해주는 것도 논의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사전 증여를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계실 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해서 이 기업이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거나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선호도가 더 높은 거로 나와서 상속세 부분도 있지만 사전 증여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것이고 사실 현재의 제도도 역시 이게 결국은 상속 시점에서 다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세 감면이 아니라 조세 이연이기 때문에 좀 대폭 확대로 해서 결국은 이 부분은 상속 시점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전 증여 부분 물론 사전 증여라는 것이 기본 전제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기업을 유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 특정 특구에서 거주 및 창업을 하면서 증여받아서 뭐 100% 이상을 창업에 투자하게 되면 사전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아마 가장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왜 강원특별자치도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 4개의 특별자치도 중에서도 아무래도 계속 말씀해 주신 테스트 베드로서 가장 적합한 위치가 강원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수도권에 인접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 이전과 또는 기업 승계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데라고 생각이 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종의 테스트를 해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좀 더 대폭 확대를 해서 일단 저는 기업 상속을 활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지방 이전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동시에 달성하는 그런 부분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임 박사님의 발표를 참 잘 들었고요. 저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면은, 하여튼 저는 이 모든 거의 출발이, 하여튼 우리가 이 기업의 상속을 논의하는 것이 이게 부동산 상속이 아니라 기업의 상속이고, 결국은 이것이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추진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들도 이 부분을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관련되신 분들도 이 부분을 설득해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 특히 우리 상속세에 널리 깔려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 일종의 배아픔, 세금,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배부른 세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바꿔놔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으로는 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강원연구원을 포함해서 우리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의회에서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전문 연구 기관입니다. 예산 조세 관련해서 키 방향은 어느 한쪽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오랫동안 전문 지식을 닦아주신 심혜정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의 심혜정입니다. 여기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다 발제해 주신 분이나 토론해 주신 분들이 다 어떤 방향성이 지금 기업의 상속세제를 조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이 좀 목적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토론이 상당히 입지가 좁구나 이런 생각이 좀 좁아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속증여세, 최근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속증여세를 조금 더 균형감 있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상속증여세를 정리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가를 좀 정리하고 이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균형감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이 왜 이게 나오죠? 네. 일단 앞에 기업 상속 제도라는 제목 자체에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상속 증여세의 대상은 자연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리법인이 어떤 사업과 관련된 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하는 거, 이건 법인세의 대상이고,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에 이것은 소득세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왜 기업 상속제도를 여기 아까 토론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과 어떤 전체 기업을 위한 어떤 거기 상속세 증여세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러니까 기업의 상속제도란 다만 지금 이제 법인에 대해서 상속세를 변칙적으로 영리법인이 이제 재산을 영리법인에 밀려줬을 경우에는 이게 상속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이제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분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금을 지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가업 상속이라는 것은 중견기업 5천억 매출액 5천억 이상 기업에 대해서 가업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공제를 여러 가지 이제 사후 관리 요건을 줘서 상속 공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상속 제도란 그렇다면 기업의 CEO가 그 자손에게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유증 또는 상여증여하는 경우에 개인의 상속과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가족의 기업을 이제 확대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임재영 박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논문,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에선 상당히 흥미로운 점도 있었고 의문점도 있었지만 여기 학술 토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속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 맞는 것이 기업의 어떤 국가 아니라 국가 안에서 지역에서 상속세 폐지할 경우에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사례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스웨덴이 참 공산당이었던 3인당의 지지로 2004년 상속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케아 창립자 등이 여기 이제 스웨덴의 높은 국민 부담, 세금 부담이 높아서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익신이 크게 인식들이 확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기업가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해서 스웨덴을 떠나는 현상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개편했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일단은 다 그냥 폐지하는 쪽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상속세를 폐지 후 다시 이제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스톡홀름 경제연구소에서 2000년대 후반에 상속세 폐지 후에 본국으로 이제 기업의 이주가 증가한 현상에 대해서 상속세 폐지가 중요한 원인이었는지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그 미국에서 상속세 및 부동산 세금을 깎아줬을 때 그 주에 이제 주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2004년 연구에 보면 이제 가장 부유한 노인층들이 세금 감면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수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감세주들은 해당주로 이제 이주함에 따라 추가적인 이제 세수보다는 어떤 그 세수 깎아준 데 수익 감소를 상쇄하기 충분히 못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상속세를 이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투자 요인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인데요. 저는 그 상속세 이제 축소 폐지의 가장 이제 중요한 얘기로 나온 것이 상속세가 개인의 저축을 이나 기업의 투자 요인을 저해한다. 그런가?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내가 기업을 어떤 투자라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상속세를 염두에 두나?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의 입장에서 자식한테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상속인데 상속 증여세가 개인의 저축을 어떻게 개인의 동기나 개인의 저축 성향을 달라지게 하는가라는 것은 개인이 저축하는 동기가 이것이 어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이것을 지금 소비하지 않고 남겨서 내 자식한테 더 많이 넘겨줘야지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유증을 할 수 있는 그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어떤 그런 동기적인 요인보다는 그냥 어떤 우연적인 결과인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사실 이제 한국의 상속재산 유형별 비중에 보면 부동산이 이제 절반을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속세가 지금 소득세율이 너무 높으면 그것이 근로 요인을 조금 저해해서 저축할 요인을 저해한다는 이제 그런 왜곡된 조세로 알려져 있는데, 상속세가 있어서 조금 덜 저축하고 더 많이 써버리거나 아니면 덜 일하나? 저는 그 부분도 조금 그런가 싶었습니다. 결국 상속세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는 상속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족 기업의 해체를 이제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국가들이 가족 기업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한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 가족 기업이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고 훨씬 더 기업을 잘 운영하는가? 그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가?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또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왜 이렇게 상속증여세가 문제인가 이제 데이터를 조금 과거 시계를 좀 모아봤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대부분의 스웨덴은 이제 제로고요. 이 총 조세 대비 상속세의 비중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상속세 비중이 이제 1965년, 뭐 1930년대 엄청 높았다가 지금 한 1%대로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일본과 한국이 90년대 중반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상속세 비중 높았다가 2020년에 다시 이제 급속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그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속세가 너무 높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속세가 50%나 낸다는데 내 재산의 50%를 내 자식한테 주지 못하고 50%를 국가에 내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공분을 통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상속은 누가 하고 상속세는 누가 냈는가 데이터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주황색 그 표가 평균 상속인 수가 한 평균 28만 5천 명입니다. 한국에서 28만 한 30만 명 정도가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30만 명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가 이제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과거 90년대 초반까지 1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가 지금 15,760명으로 이제 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상속인당 1인당 실질 상속 재산가액입니다. 이거는 이제 DTB 디플레이터로 1인당 그럼 어느 정도 상속을 하는가를 이제 봤더니 실질 재산가액으로 평균 그 30만 명 정도가 제가 상속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의 평균 상속 가액의 실질 가액은 1억 원 수준입니다. 1억 원에서 2억 원. 최근에 이제 오른 게 2억 원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세 대상 피상속인, 그러니까 전체 30만 명 중에 지금 많이 올라서 한 4% 정도가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신 분들이 내는 상속한 재산의 평균 금액은 한 20-3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 39억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1인당 상속 가액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피상속이 있는 3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많이 올라서 한 4% 정도 과세 대상인 15,000명이 상속하는 재산이 20-30억 정도이고 이분들이 과세 대상이죠. 근데 상속세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2001년에 미국의 상속세 이제 부시 대통령 때 인하할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대상자의 40%가 본인이 상위 1%에 속하거나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처가 혼인증여공제제도 작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1억 5천 원까지 증여세를 이제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 성인, 미혼 자녀를 두는 성인과 미혼인 20대에서 50대 여기 찬성하는 그 비율이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 부모 세대들은 8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50%를 세금을 뗀다더라. 나도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직접 이제 결혼 당사자인 분들은 한 절반 정도 찬성하고 절반은 또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연구에 따르면 그럼 왜 이렇게 상속세를 사람들은 싫어하는가 보면
부모들은 세금을 떼고 남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을 안 떼고 상속하는 것에 훨씬 더 행복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상속세를 내고 자식한테 뭘 준다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총 상속 재산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의 뭐 피케티 연구에서도 보면 과거 1900년대 초반에 그 GDP에 차지한 비중이 25% 육박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속으로서 이제 빌리어네어가 되는 숫자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GDP 대비 총 상속 재산의 한국 비율은 이제 1995년이 5.85%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쭉 이제 한 2% 수준이다가 2020년에 4%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세대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있지 않았는가,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세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긴 한데 폐지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식 세대로의 원활한 재원 이전을 막아서 저축과 뭐 투자 인센티브를 줄이고 기업의 연속성을 제약한다고 하고 있고, 찬성론에서는 뭐 부의 대물을 막는데 작지만 상징적인 균형추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 기존의 상속 체계 하에서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조세 회피나 피상속인의 행위를 왜곡할 정도로 세율이 높다면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신 국장님. 아무래도 국회 선정적지에 계시니까 굉장히 데이터 중심으로 쿨하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의 세무학과에 계신 전문가십니다. 김우철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강원도에서 마련한 특별한 이슈인데요. 강원도에서 상속세를 폐지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취지고 그 효과하고 이런 것 등등을 아주 자세하게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일단 상속세의 경제적인 효과를 경제학에서 재정학에서 그동안 사실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 막 이렇게 찾아보면 상속세의 효과는 이제 불분명하다, 이런 연구가 좀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임 박사님이 그래도 새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그래도 잘 틈새 있는 것들을 찾아서 최근 연구 결과를 그래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상속세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원도 그러니까 세수의 비중도 크지도 않고요. 지금 우리가 뭐 이제 1.7%인데 GDP 대비 상증세, OECD 평균이 아마 뭐 0.67? 우리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이거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약간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리고 있는 그런 세목인데, 다른 각도에서 임 박사님이 하여튼 까다로운 주제인데, 강원도에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 과연 투자는 얼마나 늘어날 거고, 이건 이제 주로 기존 연구를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칠 수 있고요. 지역 투자가 늘어나면 뭐 GDP 늘어나니까 GRDP 효과를 그에 준해서 역시 또 계산하셨고, 기업 유입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진짜 없습니다. 이거는 참조해야 할 연구가 정말 없을 거예요. 상속세를 폐지한 날에 우리 심혜정 심의관님 말씀하셨지만, 없앤 나라에 기업이 왔는지 안 왔는지 스웨덴 갖고 지금 잘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막 다 섞여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단순하지만 지역 경제 효과를 지금의 한 개 기업의 평균 경제 효과로 나누어서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 기업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일단 처음 시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이 오늘 세미나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상속세 국세인데 강원도에서 특례자치도가 됐지만 우리가 한번 재정분권 차원에서 상속세 폐지를 한번 해보겠다는 시범적 케이스로 그리고 이 정책의 효과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일종의 뭐 규제 샌드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샌드박스를 지금 한번 꿈꿔보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인트레스팅한 시도고 그만큼 이제 상속세가 다른 차원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둘을 강원도의 어떤 지역적인 불리함과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란, 큰 논란 이 둘을 이제 잘 연결해서 긍정적인 걸 기대해 볼 수 있다 해서 물꼬를 한번 트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궁금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떨 게 뭐있어 강원도 뭐 안 가면 상속세 주는 거 없는 거고 가면은 강원도 잘 된 거니까 거기서 또 리턴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시범적인 것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시지만 조세 연구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국회마저도 그렇고 지금을 보니까 뭐 오늘 이 자리에 세제실 나왔다면 펄쩍 뛰겠죠. 어떻게 국세를 강원도 마음대로 폐지하느냐. 근데 그래서 비록 대단히 보수적인 분들이라 상속세 폐지도 잘 입에 안 붙이시는 분이 많은 상황에서 도에서 그 특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과도한 어떤 정책 실험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더 많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범적이라면 큰 위험은 없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데 많은 이제 제한을 걸어야겠죠. 시범적이려면 또 많은 또 혼란에 대해서 강원도가 답을 또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그건 오늘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상속세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정말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세목입니다. 첫째는 보통 경제학자는 효용함수가 이기적이에요. 내가 소비한 것만 내 효용을 결정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오히려 에고이스틱이라고 그랬지만 왜 상속을 하는가? 상속 동기로 가면 경제학자들은 엘투리스틱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타적 자아가 있다. 자식까지도 내 효용함수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가족 유대관계가 워낙 강해서 많이 최근에 약해졌다고 해도 패밀리 효용함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되면 나는 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부모까지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아이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내가 마련해 줘야지 하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더 많았고 지금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이의 그런 학교 대입 신경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혼인까지 심지어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결혼을 하면 이제 아파트까지 적절하게 장만해 주는 걸로 경제적 의무는 끝나고 육체적 의무는 이제 애를 키워주는 걸로 손자 때까지 이래 되는데 여튼 상속 동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가장 강한 건 틀림없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속세제가 가장 무거운 나라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정말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혼란에는 사회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역사적인 요인도 있고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속 동기가 이렇게도 강한데 왜 가장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진 않아요. 첫째, 세대 간 불평등을 막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세대 간 불평등이 제일 심한 나라인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도 성장을 지금 엔진은 식어가지만 했던 나라로 볼 때 세대 간 불평등은 최근에 와서 생긴 일이지 상당히 모바일한 제너레이션 간의 모바일한 우리 사회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게 과연 세대 간 불평등이냐 그런 질문도 지금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은 상속세를 유지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상속세가 다른 세율도 옛날에는 다 높았어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소득세 7, 80%였어요. 법인세 40, 50%? 근데 이런 것들이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2000년대 조세 개혁을 겪으면서 다 떨어진 거거든요. 최근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부자 증세 바람을 타고.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초반까지는 모든 세율이 다 낮아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높아진 게 상속세예요. 그러면 그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 이거예요. 없었죠. 과표를 어떻게 정하고 세율을 이렇게 50%를 올리고 할 때 DJ 때인데요. 노무현 대통령도 일부 얘기는 있었지만 사회적 논의가 지금처럼 충분히 있었냐? 전혀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때는 상속세는 아무의 관심사도 아니었거든요. 여기 지금은 몇만 명이죠? 우리 저기 15,000명인가요? 이것도 적은 숫자. 그때 얼마였을 것 같아요? 상속세 50%를 올릴 때. 예? 세 자리 숫자였을 거 세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 가시 됐거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경로우전적인 상태예요. 근데 최근에 중산층이 늘어나고 아까 39억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웬만한 분들은 아파트하고 현금 좀 있고 저 주식 채권 좀 있으면 강남의 중산층은 저 액수는 다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어떻게 어쩌다 보니 정한 그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의 그 세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우리가 다 사회적으로 디자인한 거라면 할 말은 없으나 이거는 의도된 건 아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속세의 이런 어떻게 보면 높은 세부담은 우리가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우리 심의관님이 약간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기업 상속 세제라 우리가 보통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용 자산을 상속하는 그 문제와 관련된 상속 세제로 이제 대상으로 보는 거죠. 주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금을 상속한다. 1톤의 금을 상속한다. 아니면 채권을 상속한다. 아니면 부동산을 상속한다. 대부분 부동산이라 아까 봤지만 자,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과 평생 부동산을 모으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수익을 창출했고 100억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내가 상속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제 기업을 강원도 같은 오지에 가서 정말 새로운 혁신을 해서 기업을 이루고 강원도 지역사회 공헌도 하면서 100억을 내가 이제 축적을 했고 그거를 상속하느냐 이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려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려는. 그래서 사업용 자산, 즉 기업 그거를 이제 기업 상속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현금이나 이런 금융성 자산보다 더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없고 오히려 낮춰야 한다. 그리고 그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표준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는 하지만 뭐 미국 외에는 이런 프리미엄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미국조차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딱 10%, 20% 할증과세 이렇게는 안 해요. 오히려 디스카운트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이 할증과세 부분은 계속해서 줄여왔어요. 줄여오는데 정치적인 이유를 항상 머뭇거렸죠.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최근에 상속세 논의 오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강원도 만약에 특례가 되면 뭐 이건 반드시 손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다음에 안 되네요. 그냥 뭐 저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업 상속 공제 있죠. 있는데 이게 내 아들이 꼭 내 기업을 경영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동 가게, 일본 100년 우동 가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건데 사실은 기업 승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기업은 뭐 이게 가족이 꼭 경영을 해야만 인정을 할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가업 상속 공제는 말대로 가업이에요. 꼭 내 자식이 이사가 같은 최고 CEO가 되거나 뭐 상당히 이제 여러 요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낮춰놨죠. 이게 효과를 기업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뭐 조그만 기업 위주로만 이거를 운영할 거라면은 제도의 취지는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조금 인색한 독일마저도 공제 한도는 상당히 크고요. 영국, 프랑스 상당히 상속세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거의 뭐 제약적이지 않은 약간의 조건에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기업 자산, 그러니까 기업의 상속, 그 사업용 자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의 상속과 달리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파격적인 사실상 비과세를 해주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장 상속을 했을 때 그 기업의 이재용에 대한 상속세를 줄이는 게 삼성전자의 투자로 연결된다? 그건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는 있어요, 학문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부담과 사람에 대한 부담인 거죠. 기업의 투자는 분리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한국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큰 기업일수록 상속 동기는 엄청 강합니다. 이거는 가업이 아니라 창업하신 할아버님의 이거는 거의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겁니다. 예. 또 잘해야 되는 거죠.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일정한 성과를 내왔고 글로벌 탑 기업으로 진출하는데 그러한 가업 경영이 장애가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꼭 이걸 부정적으로만 외국에서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과감한 투자라든가 신속한 결정 등등 장점이 있다고 돼 있고 우리 또 이미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60% 상속세를 매기게 되면 여태까지의 경쟁력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아시지만 지금 3세대 경영 왔는데 이제 4세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대안 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왜곡을 겪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투자보다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 자체가 어그러지게 되면 때로는 폐업을 하고 팔아버리고 이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점점 더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아예 그런 솔루션도 못 찾고 있는 건 중소기업들이고 중소기업들은 더 지금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못 보고 여러 가지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보지 못한 채 즉 자산의 그 세대 간 불평등은 이걸로 획기적으로 줄여지지도 않습니다. 효과는 보지 못한 채 세수에 약간의 기여를 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기반이 경영 기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대를 건너뛰면서 완전히 그 왜곡이 돼버리면 그거는 투자 감소보다 더 심각한 그걸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세는 세율을 약간 내려도 되지만 세부담을 약간 줄이는 정도가 적당하겠지만 사업용 자산, 즉 기업 상속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살리고자 한다면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강원도가 재정부권 차원에서 만약 실험을 해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 한번 지켜보고 또 재평가해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 네 분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발표자의 내용하고 그렇게 대치되는 그런 것이었고 대체로 다른 측면에서 보완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의 그 핵심 키워드는 한마디로 하면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기업이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것이 우리가 국제 간의 어떤 제도에 비교하고 연결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한 나라를 성장시키는 알파요 오메가인 핵심이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보다는 부자라는 그런 인식이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또 높인 것이 공평하다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은데요. 이런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깔려 있으면은 대한민국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기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발전하는 하나의 수단 중에서 가장 기업 없이 국가 발전 없다 하는 그런 일종의 철학이 팽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그 제도를 전부 폐지하고 제거하는 이런 것이 추세입니다. 상속세도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제도적 요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의 상속세제가 할증료하고 같이 계산하면은 60%로 전 세계 탑입니다. 이게 탑이라는 거 하면은 대체로 보면은 1등, 2등이 순서가 되어 있는데 OECD 평균이 1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도 너무 탑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업이 나름대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이 제도적인 창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을 한 시점에 어떤 5년이나 10년 이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큰 기업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50년, 어떤 100년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 나가게 되는데 그 대를 이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업이 국가에 주는 효과라는 측면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 개인을 보고 아버지가 잘 살았으면 애도 자식도 잘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형평성에 서로 충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업 상속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런 충돌된 어떤 시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경우 이제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은 주식이고 경영권입니다. 현금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기업을 승계받는다 해가지고 자기 돈 올라오는 거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을 판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득으로 이제 기결이 됩니다. 그럴 때 충분히 소득세로 그 이제 자본 소득세가 되겠죠. 그렇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세금이 이제 개인으로 이제 기속될 때는 충분히 세금으로서 커버할 수, 세금으로서 충분히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 방안이 있습니다. 단지 상속됐다는 그 시점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런 연속성에서 갈 수가 없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대기업이면 대기업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정기현 교수님께서 한번 누차 강조했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아마 투표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제안이 아마 거의 한 90대 10으로 부결될 겁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을 전체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상속세, 다시 말해 국세로서의 어떤 제도 개혁은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도의 일종의 이제 파일럿 이 하나의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의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잘 되나 잘 되지 않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파일럿 테스트가 있습니다. 정책의 파일럿 테스트인데 그것을 우리가 강원도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40-50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해라고 수없이 많은 정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고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고 또 특정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이런 게 무한 반복된 그런 역사입니다. 이제 그런 정책도 실패했다고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50년 해도 되지 않는 그것이 지금 또다시 법인세, 재산세 낮춰준다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속세를 한번 과감하게 건드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가 또 마침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분권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안 됐으면 이런 제안조차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지는 의미는 제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떠나가지고 이런 아이디어에서 얼마든지 제안해보고 때에 따른 비판을 받고 할 수 있는 어떤 매단되는 이 도로라는 그런 측면에서 의의를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국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결국 특별자치도지만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임명목적인 자격 요건만 있는 것이고 도에 통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시 말해서 국회에 통과가 전제가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국회의원들은 다 찬성하겠죠. 여야 할 것 없이. 그렇지만은 그 의석수는 한 8개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전북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우리 이승문 교수께서 얘기한 전북이라든지 이런 특별자치도 4개 의원들 연합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될 때는 됩니다. 그래서 논리만 투철하게 우리가 셋업되면은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우리 이 역사 조선의 역사에서 상속세를 아마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던진 것은 아마 최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국세지만은 이런 측면에서 지역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 있다 하는 그런 이 발상의 전환 이것이 강원도에서 던지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멘트 추가적으로 조금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받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상속세를 이렇게 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런 그 특례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해서 벌써 4번째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속세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오셨거나 강원도로 사랑하시거나 강원도가 고향인 그런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발전이 결국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좋은 어떤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도의 개혁이고 제도의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혁신입니다. 이런 혁신을 통해서 강원도 발전하고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야말로 장시간입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다른 분도 멘트 하실 게 있습니까, 임 박사? 20초만 쓰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 딱 보고 있습니다. 네 분의 발표, 제 발표에 대한 네 분의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다만 세지 마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아무도 안 하면 결국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됩니다. 누가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출발점입니다. 이게 더 종착적이 됐으면 더 많은 노고가 필요하고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출발점으로서 이슈로 해지겠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감안해서 더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역시 발표자가 멋진 또 멘트 마지막 클로징 했습니다. 어렵다고 안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어렵지만 제일 먼저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